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예비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도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수석교사 이석영이라고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학교 현장 실습을 곧 나가시게 될 예비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말과 정보와 또 궁금증에 대한 온전한 정답은 아니더라도 실마리가 될 만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예비 선생님들이 주신 질문을 분류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학교 현장 실습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점, 그리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으로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으로는 요즘 교수법, 어떻게 학생들을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중심 수업과 교수법이라는 그런 큰 주제로 예비 선생님들이 주신 질문을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디지털 시대의 수업,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된 블렌디드 수업, 에듀테크의 활용과 같은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수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사가 가져야 되는 전문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임용시험에서는 또 어떠한 전문성들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학교 현장 실습이 사범대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과 기회가 되는 것인데, 일단 학교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평가, 생활지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확인을 하고, 내가 교사로서 적성이 있나, 잘해 나갈 수 있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면서 사범대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여러 이론들과 어떤 원칙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어우러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석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사로서 임용시험을 치르기 전에 또는 임용을 준비하기 전에 나는 어느 정도의 능력 또는 역량을 가지고 있나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실제 수업 참관도 하시고 수업 운영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을 참관을 통해서 직접 수업을 통해서도 습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뭐구나,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학교 현장 실습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학교 현장 실습을 가려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크게 세 가지 실습을 하시게 돼요. 참관을 하십니다. 수업이든 담임교사로서 학생 지도든 이런 여러 장면에 대한 참관을 하시게 되고, 실제로 선생님들은 수업을 1시간 이상 아마 실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무 실습이라는 것은 교사가 해야 되는 직무 중에는 수업과 학생 지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포함하게 되는데, 그러한 실습, 그러한 실제적인 행정 처리나 업무에 관한 실습도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세요. 이런 이제 떨리기도 하고, 내가 갈 학교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뭘 조심해야 될지 되게 걱정도 많이 되실 건데, 걱정은 크게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출퇴근이고 직장 생활이잖아요. 직장 생활이니까 성실성 매우 중요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아침에 지각, 조퇴, 결근 또는 무단 이탈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아프거나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항상 제 시간에 출근을 하셔서 실습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 인턴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학생으로서 자유롭게 입었던 복장이나 두발이나 언행 같은 것이 많은 10대 청소년들 앞에서 굉장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은 복장이나 또는 두발이나 하시는 말 또는 행동 같은 것들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단정하고 가능하면 조금 그 각 잡혔다고 하죠. 그렇게 좀 이렇게 정말 긴장 약간 한 듯한 느낌을 항상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습 학교마다 전부 처한 상황들이 달라요. 그래서 회의 중에서 오간 얘기 또는 협의된 내용 또는 학생 지도에 관한 그 학교만의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실제 지도한 학생의 개인 신상,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곳에서 일체 논의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어머, 그 학교는 뭐 어떻더라. 네, 이런 걸 서로 간에도 굳이 나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학교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것, 학생들 한 명 한 명, 교사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정보나 또는 그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을 떠들어 대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생 실습을 가셨잖아요. 학교 현장 실습을 가셨으니까 교생 실습이라는 본래 목적과 관계없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을 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참관하시거나 또 실제 수업을 담당을 하실 텐데, 자신이 참관할 수업 또는 자기가 직접 실습할 수업에 대해서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실습 일지, 실습록을 기록을 하시잖아요. 미루지 말고. 그게 기본적인 것 같지만 매일매일 작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켜주시면, 그리고 나서 잘 모르겠으면 그 학교에 선생님께 직접 여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도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항상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시든지 성공적으로 교생 실습, 현장 실습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어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학생들과 친해지고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여드린 거는 학생을 상대하는 교사든지 어떤 강사든지 교수님이든지 간에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8가지 교수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다시피 호감도 첫인상, 그 다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 긍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생님은 항상 별로 웃지도 않고 뭔가 좀 어려워 이런 느낌 주는 것은 학생들과 친해지기 어렵죠.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 있고 열정이 넘치고 이런 기본적으로 정의적인 또는 좀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서 시간 관리 능력이나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것, 그다음 수업에서 보여주는 전문가적인 지식, 그 다음에 수업의 다양성이나 수업 방법의 효율성에서 보여주는 창의적 접근이나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법, 그 다음에 불만을 다루는 능력, 마무리 능력, 상담 코칭 기술, 이런 것들이 교사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교사들이 잘 해야 하는 것들인데요. 일단 교생실 선생님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친해지려면 이 윗부분에 있는 부분 있죠. 첫인상, 호감도, 긍정성, 건강, 활기, 열정, 이런 것들을 처음에 보이시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생 선생님으로서 처음에 필요하고, 이런 거 처음에 이 세 부분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쉽게 친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학생 중심 수업과 교수법. 예비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요즘 시대에 맞는 교수법,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나요?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법이 뭔가요?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위해서 교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상호작용 궁금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가 있는데 교사가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수업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답이 될 수 있는 또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준비 우리 되게 열심히들 하시고 예비 선생님들도 가면 수업 준비 되게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럼 수업 준비가 뭘까요? 옛날에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만이 주류일 때는 그냥 가르쳐야 할 내용을 체계적이고 구조화해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보이냐가 오로지 가르쳐야 될 지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제공하느냐였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의 배움을 확인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될 내용을 구조화하고 수업으로 구성을 하실 때 학생들이 할 만한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요소가 있는가를 꼭 기억을 하셔서 할 만하도록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다고 느끼도록 다양한 수업 방법이라는 도구를 준비하는 것이 수업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의 수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In 1930, the Republican-controlled House of Representatives, in an effort to alleviate the effects of the the Great Depression, passed the a tariff bill, the Hawley-Smoot Tariff Act, which raised or lowered, raised tariffs in an effort to collect more revenue for the federal government. Did it work? Anyone? Anyone know the effects? It did not work, and the United States sank deeper into the Great Depression. Today, we have a similar debate over this. Anyone know what this is, class? Anyone? Anyone? Anyone seen this before? The Laffer curve. Anyone know what this says? It says... 네, 이 선생님은 분명히 전문적인 지식은 풍부한 게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상 속에서 선생님은 굉장히 혼자 주도적으로 교사 중심의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저런 표정으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관찰하고 보고 있는데 이런 수업은 학생 입장에서 할 만할까요? 아니면 하고 싶을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유형의 선생님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패스. 공 줘봐. 다음 것이 뭐죠? 자, 이리 와요. 잘 들었어. 근데 말이에요, 공 좀 던져봐. 이렇게 가슴 트리핑 한 다음에 플립플랩으로 접고 마르세톤 한 다음에 나무나킥으로 촥. 어때요? 참 쉽죠? 라운드봇을 이용해서 다크 시에나와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나무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이프로 티타늄 화이트를 살짝 얹어주고 1인치 붓으로 쓸어내린 후 좌우로 쓸어줍니다. 어때요? 참 쉽죠? 뭐야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자동 조기 상환 평가 이래 코스피 200 종가가 최초 기준 가격의 95% 이상이며 낙인 베리어를 터치한 적이 없을 경우 자동 조기 상환되어 수익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네, 여기 영상을 보시면 방금 영상에서는 체육 선생님, 미술 선생님, 경제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문성은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분명한데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할만하다고 느낄까요? 하고 싶다고 느낄까요? 교사가 얼마나 자기 지식을 뽐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업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구조화해서 여러분 한번 내가 말하는 거 구경해 보세요가 수업은 아니잖아요. 꼭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을 또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실제로 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수업들에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스파링은 수업의 초반에 수업을 막 시작했을 때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짧지만 굉장히 몰입도가 있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액션 러닝 자체도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조작하고 참여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음악도 활용하고요. 재미있는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상이나 선물 같은 것도 있었고요. 오프닝과 클로징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계획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하기로 한 것은 정말 시간을 잘 생각하고 예측해서 운영을 하고 끝종이 났을 때 수업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많이 보였고요. 수업 내용에 방금처럼 영상도 자주 활용을 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다양한 수업 방식, 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매 시간 모두에게 맞출 수는 없더라도 한 단원의 수업 안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수업들이 사용이 되면 많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수업을 재미있고 기억할 만하다고 느끼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영어과다 보니까 영어과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쓰여 있는 글씨나 그런 활동이 다른 과목에 해당하는 지식이나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활동 사례는 이런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니 보드라고 하는데요. 뒤에 자석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칠판에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이나 미션을 주고 나서 학생들에게 여기 보면 2명의 학생이 팀이 되어서 뭔가 답을 써서 그걸 붙인 것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뭔가를 쓰는 것,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칠판에 붙이세요. 자, 이제 답 확인하고 학생들의 답을 모두 확인하고 자, 이제 가지고 가서 2명이 하는 활동이면 이번에는 두 번째 학생이 같이 상의를 하고 두 번째 학생이 써서 다시 칠판에 붙이세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길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한 단원에서 한 소단원에서 그 시간에 수업 차시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앞부분을 보면 내용에 초점을 맞춘 거고 뒤에는 자신의 의견을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업이든지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뭐 3줄 또는 3문장 또는 2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자신의 느낌을 써보세요. 한 문장이나 2문장으로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학생들한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거나 상기시키면서 그것에 자신의 소감, 자신의 의견까지 지식과 자신의 의견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배움에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이것 보면은 다른 물건을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입으로 오감과 관계된 물건을 활용한 수업인데요. 이건 과자예요. 과자고 프렌치 피자라고 했는데 과자마다 다른 모양을 다른 성분으로 이거는 뭐 과학 시간에도 응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무슨 항목이 있는 것에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과자의 다른 모양마다 다른 항목들로 설정을 하게 하시고 그 항목들의 관계나 또는 그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아래다 써보게 하는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입으로도 먹을 수 있고 맛보고 손으로도 만져보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여기 보면은 이 빼빼로 모양의 과자를 어떤 한 학생은 해피니스라고 규정을 하고 어떤 한 학생은 goofiness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 과자라도 학생들마다 다르게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하는 아이템이나 항목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의 참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감과 관계되는 건데요. 자신의 교과의 지식이 대부분은 은미체 이런 기능 교과가 아닌 한 언어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정보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이나 이미지나 어떤 다른 식으로 색깔이나 칠하기나 이런 것과 결부하는 것도 매 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다른 감각이나 다른 지능, 언어 지능 말고 다른 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가끔씩은 해보는 것도 학생들을 몰입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도식화해서 지식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스스로 정리해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교과서에는 줄글로 이렇게 길게 써져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위계를 분류를 한다든가 하위 요소로 분류를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학생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상호작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물론 혼자서 하는 활동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를 해 나가는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잘 배웁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설명하는 것은 교사의 말이고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그들이 통하는 언어 또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참여 면에서 그리고 배움의 효율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많이 시도해 보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도 나왔듯이 그 내용에 따라서 지식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나 색칠을 같이 결합을 시키던가 도식화를 적절한 도식을 사용해서 도식화 시켜보도록 지식을 하는 것도 역시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좋은 활동이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한 그 도식화를 적용한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choose to tasks and complete them 이렇게 했는데 선택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택하는 것도 우리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 보면은 아래에 고등 사고 능력과 6가지 그 사고 능력의 위계가 있잖아요. 지식과 단순히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그런 좀 고등 사고 능력이 아는 능력뿐만 아니라 적용하거나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창조
하는 이런 고등사고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결합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선택을 하게 하는 거 굉장히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타 여기도 계속 다른 언어 외에 다른 것을 결합한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영상을 제작하게 한다든가 스스로 그 마인드 매핑이나 자신만의 조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던가 여기 역시 동영상을 제작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협업하여 4명, 5명의 학생들이 협업하여 하나의 지식책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브로셔의 형태로 협업을 통해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정보를 완성해가는 이런 활동인데요.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능동적인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수업 중에 활용하는 것만이 학생들의 참여를 온전히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업 방법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한 나머지 그들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끔씩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몇 학년 몇 반 학생 이런 식으로 너무 일반화시키고 한 명 한 명의 다름을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요. 학생들을 우리가 대하는 마음가짐, 이거는 교생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반 선생님들 역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데요. 이게 되게 이걸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바라는 거기도 합니다. 저를 예쁘게 봐주세요. 10대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른과 같이, 물론 어른이라고 해서 제가 많이 살아보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거나 더 훌륭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0대 청소년들은 아직 미완의 존재들이고 점점 만들어져 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많이 실수하고 알면서도 잘못하고 모르면서도 잘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전부 이 마음입니다. 저를 예쁘게 봐주세요. 저 안에 숨어있는 가장 좋은 점을 찾아내 주세요. 그게 진정한 저이니까요. 또 그게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학생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복 입은 학생들, 젊은 이들을 볼 때의 마음가짐이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일단 이것을 잊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수업 방법과 도구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자세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교과서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2015년에 개정이 이루어진 교육과정이 모든 초중고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수업과 평가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제일 먼저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교과에는 그 교과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과목들에도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럼 그 성취 기준이 뭐냐면 그 학기 또는 그 교과에서 꼭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지식, 기능, 어떤 경우에는 태도까지 포함해서 기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성취 기준을 분석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정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교과서를 안 가르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과서를 안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성취 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해서 그것을 가르치시는 게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과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교과서들마다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자료긴 하지만 교과서가 왕이 아니고 성취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성취 기준에 대한 인지가 없이 그냥 교과서만 기계적으로 가르치고 순서대로 가르치고 무엇을 평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성취 기준에 대한 인지가 없는 선생님들도 아직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뭘 가르칠지, 어떻게 평가할지를 계획을 수립을 하신 후에 한 학기 동안 내내 수업을 하세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또는 교과서에서 적절한 부분을 가르치시고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지도를 하시고 평가 역시 성취 기준에 근거한 평가 과제와 채점 기준을 개발해서 실제 운영을 하시고 이 한 학기 동안 3달, 4달 동안 끊임없이 교수학습과 평가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받은 후에 제일 마지막에 학기 말에 이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어떠어떠하게 수업을 했고 평가는 어떻게 임해서 어떠한 양상을 보였고 결과가 어떻다라는 생기부 기록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수업 내용 구성 자율권은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는. 단, 자율권이라는 건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에요. 전문성에 입각해 온전한 전문성을 발휘한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자율성은 전문성을 가졌다는 전제로 자율성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교사가 전문성에 입각해서 이런 모든 절차와 매뉴얼과 성취 기준 교육과정 문해력을 가지고 나서 마음대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내 맘대로 할 거야. 무슨 내가 맘대로 하는데 누가 상관해. 이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사는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 또 전반적인 수업 구성과 설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전제로 어떠한 내용이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 이제 3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로 정말 폭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약적인 발전과 실제 적용이 지난 3년간 있어 왔습니다. 2000년, 2020년 전후로 해서 이 디지털 시대가 정말 현장에서 삶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비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교사로서 느끼는 디지털 시대의 학교 수업 현장의 변화는 어떤가요? 애로사항도 한번 궁금해 하셨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실제 그 효과는 어떤지 궁금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줌이나 동영상을 이용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좀 덜하긴 합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에 출석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비대면 수업을 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비대면 수업에서도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자, 먼저 디지털 시대 학교 수업 현장의 변화.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사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격차도 매우 심화되었습니다. 이 최근 3년을 거치면서 코로나로 촉발된 이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많이 도입이 되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디지털이나 또는 원격 도구나 인터넷이나 온라인 수업에 귀재들이 막 생겨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기기 사용의 미숙 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의지의 격차 등으로 해서 현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디지털 시대에 원격 수업 또는 효과적인
수업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격차는 놀랄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학교에 실습을 가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정말 이런 거 하나도 나는 몰라, 나 신경 안 써, 이러는 선생님에서부터 정말 이거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도구를 딱 결합을 하면 딱이겠어 라고 축축축축축 완전히 도사처럼 잘하는 선생님을 어쩌면 모두 다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블렌디드 수업은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학교마다 매우 다릅니다. 보통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조금 더 다양한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영상만 올려놓고 과제만 올려놓는 그런 형식보다는 실시간 화상 수업, 보통 줌이나 구글 미트나 이런 화상을 사용한 온클 수업이나 이런 식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영상이나 과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학교도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증세가 막 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줌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교실에 있는 학생은 이제 물론 보강 선생님이 그 교실에 들어가서 줌을 접속을 틀어주면 학생들은 교실에 20명, 30명이 앉아서 선생님의 수업을 화상을 통해서 듣고 집에 계신 선생님은 줌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과 수업 자료를 직접 활용하셔서 줌으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방식도 있고 정말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효과는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기초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이런 언론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현재 저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학기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원격 수업의 효과는 어땠나요? 등교 수업의 효과는 어땠나요?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원격이든 등교든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는 안 하지만 등교 수업에서 즉 실제 교실 수업, 선생님과 대면한 수업에서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매 학기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제 조금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블렌디드 수업,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교차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원격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입을 하는 그런 수업을 설계할 때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 나 이거 가르쳤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르쳤다면 가르친 것이 곧 배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서 진짜 배움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을 해서 너는 이 지점이 또는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군요.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적절한 피드백을 필수적으로 해주는 것이 배움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원격 수업이든 등교 수업이든지 간에 학생이 중심이 돼서 능동적인 참여, 능동적인 조작, 직접 써보세요. 직접 말해보세요. 다른 기능과 결합해서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지를 직접 해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원격 수업의 장점이 있고 등교 수업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 즉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가강 또는 선택과 집중,
축소와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순서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한인데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격 수업일 때는 아무래도 집중도가 더 떨어지고 그리고 원격 도구를 세팅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어떤 시행착 아니 뭔가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학생들마다 접속하는 기계도 다르고 그래서 원격 수업에서의 분량은 조금 적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원격 수업을 하려면 이런 3가지 조건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 교사 실제감. 실제감은 정말 선생님이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구나. 그것이 실시간 화상 수업이든 실시간 화상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채팅이나 뭐 통화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메신저라든 메신저 내용이든 카톡이든 문자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걸 반드시 느끼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직접 학생이 손으로, 입으로, 몸으로 자신의 머리를 써서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이 해내서 제출을 하거나 보여주었을 때 말로 즉시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떠한 면에서 잘했어.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가면 등교 수업만큼이나 원격 수업도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원격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일단 줌이든 구글 미트든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영상이나 다른 자료 같은 콘텐츠, 내가 말로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영상이나 시각 자료 같은 것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반드시 그 지식, 제가 전달한 지식이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복습하거나 적용하는 미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미션을 수행을 했을 때는 어떠한 부분이 잘했고 어떠한 부분은 부족한지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줌으로 수업을 할 때 화면을 끄는 것을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위기인데요. 처음에 이런 원격 수업을 할 때 절대 비디오를 끌 수 없는 그런 아주 단호한 규칙을 저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얼굴을 보이지 말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 보이고 저도 경험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그냥 세워놓고 딴 것을 보기도 하고 창을 2개로 분할해가지고 딴 거 할 때도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얄팍한 잔머리 속성을 혹시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학생들한테 얼굴을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컨텐츠 연필을 잡고 움직이는 손을 보이도록 해서 학생들이 실제감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매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일단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미션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동화책을 만드는 거예요. 배운 내용에 기반을 둬서. 그래서 줌 수업을 일단 참석하세요. The Five Wise Men 그림 동화를 만들 겁니다. 안내를 해서 이렇게 줌으로 접속하게 하고 다음 순서대로 공부하고 동화책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일단 줄거리를 줄거리를 파악하도록 훑어보기 활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문장을 1~2개씩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할당을 해서 그 문장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완성하고 또 어떤 필요한 해석이나 이런 걸 적어서 자기 패들렛에 입력을 하도록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영상 보세요.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쭉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에 학생들 한 명 한 명마다 슬라이드를 하나씩 학번 이름과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문장, 자기가 할당받은 문장을 쓰고 해석을 하고 적절한 이 문장이나 내용의 적절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혹시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구절이 있다면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한 20분 정도의 활동을 하고 나서 패들렛에 이렇게 자기 학번 이름 아래에 이렇게 자신이 완성한 문장의 그런 슬라이드를 캡처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한 명 한 명이 올릴 때마다 적절하게 되었는지, 고칠 점은 없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댓글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교육 현장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도 줌도 활용했죠. 그 다음에 구글 공유 이제 여러 도구 중에서 구글 문서도 활용하고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활용하고 패들렛도 활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쓰이는 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기능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수업 도구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일부만 제공되었는데 이런 것들 모두를 완벽하게 다 숙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원격 수업에 또는 원격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개수의 원격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실제 운영을 하는 경우를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심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다양한 원격 도구가 있는데 그 원격 도구의 특징을 잘 알고 능숙하게 자기가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휘 학습을 한다고 해도 내 수업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원격 도구를 사용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개별화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다른 미션을 같은 미션을 하더라도 한 명 한 명이 어떠한 진도로 어디에서 맞고 틀렸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력까지 관리를 하고 싶다면 클래스카드라는 앱을 사용할 수 있고요. 구글 문서나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하면 서로가 협업을 해야만 합니다. 협업을 해서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 것이 목표다 하면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PPT나 아니면 구글 문서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되고 어휘 내용에 집중을 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면 영상으로 제작하시면 되고요. 카우시나 형성평가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 학생들에게 게임 요소를 도입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싶으면 카우시라는 이런 게임 도구를 사용하시는 등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업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를 결정하셔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보시면 학생들 협업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문서 개별적으로 학습 이력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아까 이야기 만들기에서 썼던 것처럼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에드 퍼즐이라는 것은 어떤 영상을 그냥 흘러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물방울 같은 거 보이시죠? 영상 하나를 전부 다 볼 때 이런 물방울 지점마다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보다가 그 부분이 되면 딱 영상이 멈추고 그 문제를 풀어야만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이런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들렛은 학생들의 전자 포트폴리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것을 쭉 이렇게 누적해서 옛날에 한 것부터 최근에 한 것까지 이렇게 누적해서 무엇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연관해서 임용시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임용시험을 운영을 할 때 수업 설계안이나 또는 수업 실현에서 실제 평가위원으로 지금 5년째 5년째 임용시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떠한 채점 기준으로 어떠한 예비 선생님 중에서 선발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건 지역청마다 동일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임용되는 선생님들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이 뭔가요? 교사는 무엇인가요?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굉장히 아주 단편적이고 단순하게만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임용되는 선생님들도. 근데 이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사라는 직업은 수행해야 될 직무가 크게 3가지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수업과 평가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무지만 유일한 직무는 아닙니다. 교사는 가장 중요한 직무가 수업과 평가를 전문가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 직무 첫 번째. 두 번째, 학생 지도, 생활 지도든 상담이든 인간으로서 학생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이 3번째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있고 이걸 잡무인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교사가 수행해야 될 직무입니다. 3번째 직무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도 역시 교사가 갖추어야 될 능력입니다. 나이스나 이렇게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 업무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업무들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임용시험에서는 행정 업무 같은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 평가 전문성에 가장 큰 방점이 찍히고요. 면접 같은 걸 통해서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수업 평가 전문성, 특히 평가를 볼 수는 없으니까 수업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임용시험은 기본적으로 그 선생님이 얼마나 수업과 평가 전문성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특히 이 수업에 관계돼서는 수업 설계 능력과 수업 실현 능력, 실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는지 그것의 실질적인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치러줍니다. 그런데 수업이란 뭘까요? 수업이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수업을 생각을 한다면 수업은 교육보다는 조금 더 작은 테두리예요. 45분, 50분 차시에 관계된 겁니다. 수업이란 철저하게 의도하여 진행하는 의미 있는 활동의 순서적인 배열이에요. 그래서 수업이란 성취 기준에 기반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것에 학생들이 도달하도록 의미 있는 관계된 활동으로 가장 효과가 있을 법한 순서로 배열해서 운영하는 것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할 때 그 진행 속에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구와 기회를 가지게 되면 좋고, 교사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어느 만큼 배워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배움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수업입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해요. 교사로서 수업 목표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취 기준에 대한 교육과정 문해력이 있어서 성취 기준에 대한 인지와 지식이 있고 그것을 수업 목표와 수업 운영에 적절하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수업과 관계된 내용이고요. 수업 지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활동을 지시한 directions를 주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이는 것, 피드백, 수업 방법, 도구 사용,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도 임용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배점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교사로서 적합한 인성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목표가 수업이나 어떤 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고 그 목표에 적절한 활동으로 설계하고 구성하고 찾아내고 배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거치는 그런 단계별 평가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들, 예비 선생님들, 좋은 수업을 누구나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좋은 수업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자신이 좋은 수업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선생님의 수업과 평가에서 드러나는데요. 좋은 수업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사가 엄청 용어를 갈아 넣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목표와 설정이 잘못되어 있고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고 학생들이 진짜 필요한 걸 주지 않는다면 좋은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수업이란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고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배움이 실질적으로 나느냐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좋은 수업이고요. 학생은 교사의 역량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나는 대충 하면서 야 니네들이 잘해야지 왜 그걸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없듯이 학생들한테 잘 알아서 잘 해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설계를 하고 방식을 채택하고 도구를 결합을 하면 그래서 선생님이 잘 알고 잘하면 학생들은 능동적인 조작과 참여를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배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고 느끼면 그때부터 학생들은 잘 알고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여러분 학교 현장 실습 나가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설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약간의 긴장과 설렘을 유지하신 채로 선생님들이 가시게 될 예비 선생님들이 가시게 될 그 학교에 잘 적응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오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예비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